한국 업체에 인도에 순출하고 싶으면 인도 현지에 있는 업체를 만나서 그 업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으라는 겁니다. 실제로 방산업체가 주도하기보다는 정부가 주도해서 방산업체가 따라가는 모델인데 그렇게 하면 의사결정이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요. 그러겠죠. 작년, 재작년이었던가요? 국방참모부를 출범시켰어요. 국방부 장관 외하에 예. 과거에 없던 조직을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어떤 기부입니까? Department of Military Affairs라고 해서 DMA인데 우리로 보면 합참의장격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통합군은 아니고. 그렇죠. 이제 통합군의 형태를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각 군 총장만이 사승장군으로 되어 있어서 각 군 총장 중에 선임 대장이 참모총장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네. 제 총장위원회에서 군의 역할을 대표했는데 2000년도 초에 네. 인도에서 이런 논의를 합니다. 각 군별로 하다 보니까 자원이 중복 투자되고 또 전력 운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 합동 작전 뭐 이런 것이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논의가 돼서 딱 20년이 걸려서 드디어 사승장군 직위를 새로 하나 더 만든 그거 겁니다. 만드는데 20년 걸렸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DMA라는 조직 밑에 사승장군이 새로 한 명 더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이 이제 Chief of Defense Staff 그래서 국방참모장이라는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 지금 하나 만드는데 20년 걸렸다고. 예, 직위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논의가 20년 동안 됐으니까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주요 의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더딘가.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데 야당 얘기는 단 한 명의 현역,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현역은 그 존재 자체가 문민 통치의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결심에 따라서 군 전체가 움직이게 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좀 놀라웠습니다. 얘들이 문민 통치에 대해서 그래서 인도 국방부에는 현역 군인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도의 이제 안보 상황으로 보면 좀 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했을 텐데요. 예를 들면 파키스탄, 벵글라데시, 또 어디면 카슈미르 분쟁이나 뭐 또 한때는 스리랑카 분쟁에도 개입한 바 있고 많은 분쟁들이 있어요. 현재도 중국과의 국경 분쟁, 갈등 이런 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안보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군이 대응하고 안보 정책 수행하는 것은 꼭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게 좀 오래 걸리고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안 되면 여기 잘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각 군별로 이렇게 운영됐다기보다 그 전에도 이렇게 IDS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조직은 있었는데 삼성 장군이 이 본부장이 돼가지고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게 약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이번에는 한층 강화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의 경우에 그 뭐 숱한 그 왕래 협의 전문 이런 걸 통해서 한국과 방산협력 해야 된다.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뭐 성과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K9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인데 기타 다른 성공 케이스가 없죠.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비오복합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네네. 저희 단거리 대공 미사일이잖아요. 근데 비오복합을 수출하려고 시도한 게 2011년입니다. 네. 지금까지 결말이 안 났습니다. 아유, 12년을 논의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제가 2016년 말에 실제로 필드 테스트를 했거든요. 네. 그 당시 경쟁이 러시아였는데 저희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 서산에 와서 실제로 무인 항공기 모형을 띄워서 격추하는 그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때 합격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수출이 다 될 수 있다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게 전망이 좋았죠. 아직도 답이 없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방산업체에서는 포기를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참 인도하고 K9 이후에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서 업체 입장에서 답답해하고
저희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쪽에서도 인도 쪽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지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 무엇보다도 문제는 국방비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국 우리 한 50조 되죠? 제가 이제 60조라고 봐야죠. 60조. 그러면 한 인도는 150%, 1.5배. 네, 90조, 90조에서 이제 환율 때문에 최근에 90조에서 100조 사이로 봐집니다. 뭐 사이즈는 제법 크고 괜찮은데 내부 구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이거 예산 집행하는데 이렇게 어려워하고 그러면 전력에 투자를 많이 못하는 구조인가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인도 국방비가 저희들보다 거의 한 30조 이상 많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도. 그런데 30조 정도 많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군인연금으로 나가는 돈이 23조입니다. 아하. 저희가 한 2조 좀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네. 아, 국방에서 그렇게 많이 나가. 네. 그 연금으로. 연금으로.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군인 되려고 그러는구만, 다. 그렇죠. 군인의 직업 안정성 높은 반면에 전력 새로운 무기를 사서 무장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거기다가 군대가 뭐 130만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인도군은 우리처럼 이렇게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잖아요. 그러면 운영 유지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도는 국방비의 거의 절반을 그냥 인건비로 쓴다며요. 인건 비중이 높다 보니까 저희도 한동안 그 인건비 비중이 높다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인도는 훨씬 높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구조적으로 인도가 새로운 전력 획득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평가 비판을 받고 있죠. 그래도 우리는 뭐 딱 국방비 예산의 3분의 1 정도는 그 안정적으로 전력 투자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3분의 1은 확실히 투자하죠. 확실히.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도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가진 어떤 문제, 이게 연금의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런 연금을 줘야 되는 그 군인 수를 줄이기 위해서 네. 징집하고 단기 복무만 시키고 사회에 빨리 전역 시켜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 연금 연수에 도달하기 전에 어떻게든 이유를 달아가지고 내보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군인 모집을 좀 군인을 줄이겠다는 정책이 나오고 또 연금 수혜 대상자를 줄이겠다는 정책을 펼쳤는데 굉장히 많은 반발에 부딪혔죠. 반발이 있더라도 개혁을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본질적으로 인도 내부에서 다 느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지 않으면 국방비를 훨씬 더 늘려야 되는데 모디 총리는 그런 예산을 경제 쪽에 우선 투입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외교로 해결해 나가겠다.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피스, 평화와 비폭력. 그렇지. 이 무기를 가지고 외교 무대를 모디가 장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끊고 다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대비는 해야 되는데 그 안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실행력을 정말로 거기에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 재원 할당을 못 해가지고 이제 말로만 하던 안보가 나중에 큰 코를 다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도 방산 협력이 지금 뜨겁게 진행되고 있어요. 폴란드의 엄청난 최근의 그 우리 방산 수출 실적을 보이면서 야 폴란드 모델로 어느 나라 또 없는 거야?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인도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폴란드 모델이라는 것은 탑다운입니다, 전형적인. 그래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무기를 빨리 갖다 달라고 주장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정부가 주도하는, 실제로 방산업체가 주도하기보다는 정부가 주도해서 방산업체가 따라가는 모델인데, 그렇게 하면 의사결정이 빠르고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겠죠. 예. 그런데 인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반대로 성공한 모델이 이 폴란드 모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도도 좀 폴란드처럼 이렇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은 다분히 희망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인도라는 사회는 그런 만만한 사회가 아니고 그 다층적인 실제로 인도를 이끌어가는 관료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이게 매 단계마다 이게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응해 나가는 게 아마 모디 총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여지를 갖고 추진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모디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메이크 인 인디아 아닙니까? 네. 거기 그 정책은 뭐냐면 곧 한국 업체에 인도에 순출하고 싶으면 인도 현지에 있는 업체를 만나서 그 업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으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만 상대하면 더 좋은데 정부 전에 인도 업체를 하나 상대해야 되는 요소가 더 늘어난 겁니다. 구조적으로 오히려 힘들어졌다고 봐야지. 아주 선진국형 의사결정 구조가 이제 정착되기 전까지는 어차피 이거 뚫고 극복해 나가야 될 과제인데 지금 뭐 모디 총리가 이제 내년도 3년임 총선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안정적인 리더십이 확보되면 어차피 개혁을 좀 해야 되겠군요. 그런 계획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그 사회 변화를 추동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예산 부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런 프로세스를 중요시 여기는 현재 그게 효율성을 저하시킨 요소가 되긴 하지만 그런 절차를 지키다 보니까 사실상 부패해질 요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방산업체들이 인도를 아주 매력적인 시장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하는 게 하나의 또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폴란드 모델을 우리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인도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인도는 그 전력 예산이 결정이 되더라도 필요한 예산의 70, 80%만 그냥 깎고 할당을 한다면서요. 그게 실제로는 깎는다기보다는 집행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업이 그 납기를 준수해서 이루어지면 집행이 되는데 납기 준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사업이 매우 많습니다. 오늘도 이 김철환 교수와 함께 그 인도의 국방 안보 협력 문제 얘기를 나누고